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선 박사 34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초선 박사 멤버 4명 중에 무려 3명이 결방을 해가지고 오늘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두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욱 의원님 네. 모셨습니다. 어디 카메라 어디 봐야 되나? 여기 예,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고. 예, 저 카메라가 보여요. 네. 예, 땜빵 1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땜빵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땜빵을 하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저 아주 네. 한가합니다. 네. 제가 부르는 겁니다. 충성. 네. 저희 그 초선 박사의 멤버는 저랑 박재 의원하고 이용우 의원하고 최현일 의원. 선배님 초선이셨어요? 예. 아, 죄송해요. 저는 한 4선 정도 되신 줄 3선은 되신 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앞으로 자주 4선까지는 좀 불러야 나이가 되는 있으신데. 우리 김상욱 의원 자주 불러야겠네. 아, 역시. 야, 역시 국민의힘에서 와가지고. 하여튼 다음은 정말 이게 우리 초선보다도 더 열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 서초갑의 지역위원장이시거든요. 우리 김한나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제 이름이 한나거든요. 그래서 땜빵 1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땜빵 이랬어요. 2 하세요. 네, 또 저 우리 이번에 예. 또 우리 김한나 우리 지역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또 임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을 뵙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네, 대변인 되고 처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기소개 새날. 한번 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서초갑 지역위원장 하고 있고요. 또 영광스럽게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 다 네, 하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땜빵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네.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게 두 분 이게 분위기 보니까 땜빵이 블론돌이 저걸 찾을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데. 그 얘기 저 경기예요, 안 돼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제목을 듣고 초선 박사라는 거예요. 꼭 초선이 되고 싶어서 오늘 꼭 가야 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게 초선 되기 전에 네.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4명이 이 프로를 했었어요. 아, 저랑 윤종군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네. 등하고 했는데 네. 남영희만 빼고 남영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어야죠. 그걸 제가 어떻게 남영희가 안타까워라. 그게 아쉽죠. 네. 저 며칠 전에 요새 우리 선배님께서 식사를 잘 못하세요. 워낙 방송도 맞아, 많으시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쁘시죠. 근데 저 며칠 식사하시는 걸 봤는데 보고 있는 것만 해도 ASMR이 탁 들리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드실까. 아니 근데 저렇게 잘 얼굴이 드시는데 밥도 못 먹고 얼굴이 누가 저렇게 방송형이세요. 방해를 네, 진짜 아나운서 출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도 지금 3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근데 우리 김민정 선배님께서 네. 진짜 식사하시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정말 아, 복스럽게 드세요. 저 밥 복스럽게 한번 드시고 사주세요. 아니, 식사 한번 같이 하게. ASMR이 장난 아니야. 진짜 막 군침이 막 돌게 드세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그렇게 돼요. 네, 오늘도 지금 한 끼도 네. 못 먹었어요 지금. 한 끼도 못 한 드셨어요? 끼도요? 네, 좀 전에 방송이 7시에 끝나가지고 어. 막 바로 왔어요. 네. 어떡해. 아유, 먹어야지. 물이라도 좀. 원샷. 이게 원래 이 프로가 네. 이제 4명이서 원래는 처음에 우리가 그 윤석열이가 파면되기 전에는 우리 여기 프로 이름이 초선 박살이었어요. 초선 아. 박살. 윤석열을 박살내자라고 했는데 네. 박살이 났잖아. 네. 그래서 이제 박사로 바꿨어요. 초선 박사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쭉 브리핑하고 같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자유토론.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김상욱 의원이 발제한 건데 논문 제목 같아. 제가 발제한 건 아닌데요. 와서 보고 지방 권력의- 와. 지방 권력의 시민사회 종속화 시도에 대한 비판. 누가 이걸 와. 적었대? 제가 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소제목은 뭔가요? 근데 제가 요새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보좌관이 보낸 것 같은데 네. 저는 올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네. 신년부터 제가 좀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 보통 1월 5일 날 신년이 되면 뭘 하느냐.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신년 할애회를 합니다. 그렇죠. 신년 할애회를 네. 가면은 지방 정치인들, 지역 유지들 또 지역 언론들 다 모이죠. 모여서 우리끼리 올 한해 잘해보자 라고 인사를 네. 나누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거기를 가기를 거부하고 네. 거기를 가지 않고 광주로 갔습니다. 와. 그리고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선배님들께 이제 우리 민주 선배님들께 민주주의의 뜻을 진짜 민주주의를 영남에서 꽃피우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왔는데 네. 그렇게 다짐하고 오면서 제가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선거로 사람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네.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중심되는 행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누구보다 대구를 또 사랑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네. 30년 전에 대구를 보면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가 돼버렸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대구가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냐면 사실은요. 이공계 기반이 정말 탄탄합니다. 경북대 그렇죠. 공대, 네. 포항공대, 금호공대, 영남 이공대, 영진전문대 이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이공계 대학들이 즐비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공계 인재가 엄청나게 공급되죠. 동시에 교통 편하죠. 네. 들판 넓지요. 인구가 받쳐주지요. 또 30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네. 기계공업이 탄탄했습니다. 아, 논문 자동차 많네요. 공업도 네. 좀 너무 맞습니다. 길어지더라도 네, 이해해 너무 주세요. 맞습니다. 끊기면 안 돼. 끊지 마.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대구가 못 살게 됐어요. 네. 근데 못 사는데 특징이 있어요. 재미난 건 수성구의 소수는 전국에서 제일 잘 삽니다. 그럼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네. 빈부격차가 확 벌어졌는데 네. 대구가 GRDP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수성구 소수를 제외한 일반 시민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음. 저는 이것이 네. 권력이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시민을 종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도시를 고립화시킵니다. 네. 도시가 배타적 성격으로 고립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자주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도시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대구 사람 이런 거예요. 네. 울산은 울산 사람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 시민의 자생적 생태계를 부숴버립니다. 저는 자생력을 갖춘 중산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생적 생태계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대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실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랑 친한지 안 친한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그냥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득권 2번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안에 딱.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도 되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이 잡고 나면 놓기 싫어서 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지방에 뭐 시장님, 군수님 당선되고 나면 4년 내도록 자기 조직 강화만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반민주적인 거예요. 권력과 권한을 줬으면은 이걸 시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재선을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데만 쓰면 그게 반민주인 거예요. 네. 그게 시민을 권력에 줄 세우기 시키는 겁니다. 시민을 권력에 줄 세우기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이 주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과 가깝게 지내려고만 애를 쓰고 당연하겠지만 시민사회가 권력에 조직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민의 자생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제 이야기를 울산에서 지금 많이 하면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한 예로 제가 지난주까지 울산에서 문화예술 말이 길어져 죄송해요. 근데 끊기면 안 돼서 네. 조금만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 울산의 문화예술계가 좀 권력에 종속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예술인 거리나 아니면은 직접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연 2천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문화예술 예산으로 쓰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예술인들을 다 예총 밑에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예총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 예총 회장과 시장과 친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하거나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과 친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사회가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붕괴하고 이게 문화가 돼버리면 배타적인 그런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대구, 제3의 대구 같은 모습들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스스로 경계하면서 이렇게 권력이 시민을 종속화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예. 기득권 네. 카르텔을 부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정부와 시장 외에도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뭐 이미 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확인된 거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하고 파면시킨 것도 그 시민들의 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그 정치 권력들이 시민사회를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지배하고 있다. 그 네.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거를 받아 안아서 정치권에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이게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니까 그런 게 더 심화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호남인 경우에는 다 민주당이 다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 있는 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 특히 저기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제가 좀 그 호남과 영남의 차이를 좀 느끼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영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권력이 시민을 종속화시키는데 성공한 지역의 특징은 시민들이 권력을 지향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힘센 자의 말을 잘 듣고 힘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도 힘센 자에게 줄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사업의 중심이 돼가는 이런 문화가 생겨버려요. 좀 비겁한 문화죠. 근데 제가 호남에서 느끼는 거는 호남에서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네. 시민들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호남은 좀 이렇게 권력이 시민을 종속화시키려는 시도가 물론 있었겠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네. 시민사회가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과거 4년간 급속도로 배타적 도시가 되고 고립화가 심해졌습니다. 또 급속도로 권력의 종속화되는 것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년이 더 가버린다면 제2의 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 그래서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건. 출마 결정. 출마보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네. 떠들고 다니니까 죽을 네. 것 같아요. 지역에서 기득권의 공격이 엄청나요. 저 김상훈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가 진짜 사고를 내겠다 약간 하면서 호족같이 토 세력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격 많이 받고 있어요. 네.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보면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못 바꾸는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 대동세상이에요. 뭐냐면 기득권들 힘 있는 사람만 살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자생력을 갖춘 중상층을 키우고 그리고 공정하게 원칙에 맞게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부터 계속 도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것들 잘 또 악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구 보수 시민단체한테는 정부 보조금을 많이 주고 네. 진보적인 시민사회는 다 끊어버리고 끊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악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저희도 사실 비슷해요. 서울이지만 네. 서초잖아요. 네. 저희 서초도 한 번도 이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연시 그냥 국힘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줄을 서지 않으면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대구랑 좀 다른 점 뭔지 말씀드릴까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대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대구가 잘 됐으면 해서 네네네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구 시민 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초중고로 나와서 대구가 잘 됐으면 원해요. 근데 네. 대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네, 마세요. 저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가 한 평수에 이제 2억 정도가 돼요. 네. 굉장히 한 평에. 네. 비싸다. 어떻게 살아? 집 너무 하나가 비싼데? 한 채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 어떻게 그래서 살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서울시당 위원장 장경태 위원장이 그때 저희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비싸다며 땅값 뭐냐 아파트 값이 그래서 저희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 2억이면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건- 한 그건 평입니다. 한 채인데. 그랬더니 한 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한 평에 2억이 될 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너무- 지역에 너무하다. 조금 이상한 거는 저 그래서 진입을 잠깐 하면- 그 전에 궁금한 거. 그래서 강남에 소초에 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거기 살라죠. 지호위원장이에요. 이야 부자네. 김한나 우와. 위원장 변호사예요. 네. 우와. 여기도 변호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살 돈이 없어요. 네. 전 살 돈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은행이 또 이렇게 갑자기 네. 느껴지는 이자에 그건 뭐지?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수준으로. 근데 하여튼 그건 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네. 크기가 문제인 거지. 통당이 네. 2억이 예. 빨리 분양 신청하세요. 네. 임대도 좋은 제 것이 많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진입을 하면 약간
계층이 다르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직을 해야 된다. 그거를 동일시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프레임에 좀 갇혔네요. 프레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깨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우리 민주당 중도 보수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 이런 게 굉장히 그 외연 확장과 저희 서초에도 새로운 깃발을 꽂고 민주주의에 대한 설득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지향점입니다. 김한나 감사합니다. 서초에는 김한나. 알겠습니다. 23대에는 이제 서초에서 민주당 깃발을 네. 꽂을 것 같네요, 이번에. 아, 네. 네. 아니 근데 서초에는 진짜 김한나. 정말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저희는 한 번도 깃발을 못 꽂으니까 정치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처음 개발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그밖에 그런 발전이 좀 되게 뒤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네. 돈은 쓰는데 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혈세예요. 그럼 시민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네. 근데 기득권 카르텔이 장악해서 권력이 시민을 서열화시키고 종속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돈이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쓰여지면서 맞습니다. 사실상 시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소중한 혈세가 더 많이 혜택되고 일반 시민들은 더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대구에서 극명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성구에 사는 소수는 그렇게 잘 살고 다수의 대구 시민은 힘든 현상이 벌어졌는데 서초도 뭐 전부가 기득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네. 서울의 주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일단 땅값은 비쌉니다. 네. 땅값 2억, 평당 2억에 충격을 땅값은 받았다. 비싸요. 저도 충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는 순간 벌써 20분이 이제 경과되고 네, 다음 있어서 주제인가요,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까지는 논문 위주로 지금 했으면 이제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어제 좀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윤석열 사형 네. 구형된 거하고 또 같은 날 한동훈을 또 제명시켰어요. 장동혁이. 네. 두 가지 일이 같은 날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뭐 이게 뭐지? 딱 근데 보니까. 모두 기습. 네? 모두 새벽에.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근데 뭐 그 윤석열 사형이야 뭐 지가 저 시간 끌기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된 건데 그 한동훈 그 제명은 정말 그 나를 딱 맞춘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계속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뭐냐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공개하고 네. 당원과 국민들께서 참여해서 의견을 토론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려야 하는데 새벽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의견도 내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새벽에 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 만들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반민주적인 당원들에게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마치 비 올 때 네. 오염수 내보내듯이 물타기 하듯이 네.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느냐? 이런 게시판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거 뭔가 좀 품위에 맞지 않고 네, 상식에 잠깐만요. 맞지 김성현 않다. 잠깐 말 잘라서 죄송한데 예. 지금 김한나 위원장 발제 시간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그 영역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반성하겠습니다. 길게 쭉 했으니까 일단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재판하고 검찰 개혁을 두 개를 갖고 오셨는데 네. 일단 윤석열 내란 재판부터 네. 우리 김한나 그 위원장께서 한번 발제를 좀 해주시고 이제 우리 김상우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처음 하시면 와가지고. 네. 네, 저희도 괜찮습니다. 저 침범에 상관없는데 어저께 한번 보셨나요? 봤죠. 그 전에 뭘 예상하셨나요? 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전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네. 사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형 말고는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 또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수계 법정형은 무기와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기도 나올 수도 있었다. 최저형을 있죠. 구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전두환 네. 때는 1심은 사형이었지만 결국 최종심은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2년밖에 살지 않고 나왔죠 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워낙 지금 현재 사법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고 네. 만약에 저는 이번에 특검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검사에게 이 사건들을 맡겼다면 다른 구형이 나왔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감형의 요원이 있다면 왜냐하면 감형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굳이 이제 다른 그쪽에서 말을 한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았죠. 근데 그건 죄질 관련된 감형인데 그렇죠. 근데 국회 계엄군을 보내서 실제로 쳐들어오고 그것도 그 계엄군들이 실탄을 배급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러면 이거 죄질이 되게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실탄을 배급 그 얘기를 받았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실탄은 지금 배급 길교하고 받았지만 있는데 자꾸 먼저 다 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좋아요. 저 이런 우리 공론장 아닙니까? 저는 혼나는 거 좋아하는 거입니다. 아니 선배님 같이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윤석열은 어저께 얘기할 때 자기는 네. 총 신탄이 없었다. 빈 총을 가져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망상가죠, 망상가. 네, 망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구속돼 가지고 술독에서 깬 것 같은데 망상에서는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미소는 또 뭐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의 미소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네. 하나는 아유 나 괜찮아. 하면서 의연하게 그 저 극우 강성자들 보라고 나 네. 의연해 이렇게 보여주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진짜 나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또 의미도 있는 거겠죠.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건 구형은 사형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주제를 가져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우리 2월 19일이 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안 기다려지세요? 19일 아니 뭐 네, 2월 10일 판결이 나야 되는데 판결의 직위원. 예상. 네, 판결의 예상과 직위원에게 국민의 예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될까요? 전달이요? 국민의 의견. 아니 그 뭔가 좀 네.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네. 이 구도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궁금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사형이 되면 보수가 결집할 거고, 순교자. 네, 순교자론이 생기고 네. 그런데다가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끝났고 그리고 뭐 우발적이었다, 뭐 계몽에 의한 것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어찌든 국회에서 해지를 요청했을 때 바로 해제를 했다, 막 네. 이런 것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한 말을 망언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직위원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이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형에 대해서 감형인 무기를 하는 거 그거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우리나라 사형 폐지 국가다 실질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용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또 하나 있죠. 판결을 안 한다. 판결을 안 한다? 네. 설마? 판결 안 할 수가 있어요? 2월 인사이동 앞두고 있으니까 인사이동 앞두고 있어요. 그거 판결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밀리잖아요. 우리 변호사 할 때요 인사이동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일부러 막 저희 끝까지 막 미루거든요. 2월까지 좀 자신 없는 판결. 맞죠? 이번에 미루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의원님? 아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배님 만약에 미루면 같이 저 피켓 들고 가시죠. 피켓 갖다 갖고 내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둘러 메고 갈까? 단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밥을 굴고 그래? 여기 아니, 한식 한 끼밖에 어차피 아니 안 국민의힘 되니까. 있을 때 잘 싸우더만. 그때는 그거 10배 이상은 해야죠. 아니 국민의힘 있을 때 제가 그때 4월 4일 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로텐도열에서 굶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진짜 해가지고 저 감동 받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 굶는 거고. 근데 네. 정말 만에 하나라도 뭐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직위원 부장이 네. 그래도 법적 양심이 그럼. 전 국민이 다 최소한 봤는데. 예, 다 봤는데 만약 그런 일 벌어지면은 와 진짜 탄핵이라도 해야 되나?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되고 있잖아요. 네. 뭐 다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순교자론도 나오고 뭐 이제 이게 뭐 전두환 30년 전에 전두환은 네.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87년도부터 민주화가 완전히 됐잖아요. 네. 문민정부 다 들어서고 완전 문명국가고 뭐 경제 10대 대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장기적 집권을 위해서 자기 아내의 범죄를 덮으려고 네. 그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친일 쿠데타 일으킨 게 더 나쁜 거죠 이게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최고형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거는 이제 저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사형 미집행국이라며요. 네. 이제 97년 이후에 뭐 28년 동안 그래서 실제로는 뭐 사형이 집행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당에서의 국회에서 사면법 네. 개정해가지고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는 사면을 제한하자라는 그 논의를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스탑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스탑됐어요? 선배님? 그 법을 빨리 하지. 원래 그 법을 어디죠 사법개혁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려다가 네. 뭐 그때 이혼 소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것은 사면 관련된 건 사면법에다가 넣자. 그래서 약간 적어댔는데 거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야죠. 처리해야죠. 네, 두 의원님께서 약속 선서 한번 네. 해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는데 우리 김현정 선배님께서 힘이 세시니까 네.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변호사 출신 저 의원들이 이런 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저희야 뭐 당연히 저 선배님 아니 저는 진짜 꼭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윤석열 석방돼서 나왔을 때 그 분노심은 잊혀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좀 그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막 의기양양하게 그 서울구치소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뭐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있다가 윤석열이 나온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법으로 정해져서 모두가 예측할 수 있게 모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게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돼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관돼서 네. 우리 저 김상우 의원께서 한동훈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은 이제 어제 새벽에 제명시켰는데 그 제명을 이런 같은 날 제명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물타기. 윤석열 사형 구형 때문에 격분해서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좀 물타기가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네.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약간 전략적인 겁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사형 구형 나는 날 윤석열 사형 구형이 되도록 만든 배신자가 저도 한동훈이다.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힘을 더 실어주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장동혁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경쟁자를 배신자로 몰아갈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은 이용하되 또 나머지 그냥 한동훈 지지자나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은근슬쩍 모르게 넘기고 싶은 그렇죠. 그 욕구가 일석이조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시점. 그래서 사형 구형되는 걸 보고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국힘과 장동혁 체제가 정말 통합을 하거나 뭔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이미 버렸다. 그리고 능력도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제 극우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완전 한 것이다라고 정말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장동혁이 이제 그 반쪽짜리 네. 거짓 사과쇼였잖아요. 그게 거짓심이 명확해진 거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 안 하고 오히려 정적인 한동훈 내치고 오히려 그 윤호개인 세력들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죠 어제.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예견돼 있었는데 저는 그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친 개찐 아니잖아요 둘 다. 근데 이제 그 한동훈의 그 대처 있죠. 네. 대처도 정말 한심스럽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끝까지 싸우겠다. 품위가 없죠. 그러니까는 사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 가족을 동원했든 아니면 본인이 네. 했든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쓴 거 네. 맞잖아.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저도 잘못할 네.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계속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명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폼이 안 나고 좀 멋있지 않았지. 그런데 또 제명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제명을 시킨 그렇죠. 거죠. 이건 네. 또 권력투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700개 예. 정도 썼다고 하던데 맞나요? 말이 있었네. 이런 1,700 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떠나서 당 대표의 가족이 네. 그 익명 게시판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랑 당내 유력 정치인들을 이렇게 험담하는 글 올리는 게 사실 할 짓이에요. 옛날에도 공작 검사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네.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자기는 처음에 몰랐다 그랬다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네. 자기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상관없대. 그러니까 검사 마인드로 법적인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관점 아닙니다. 법조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쓴 거 이런 것들은 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면 그렇죠. 그 장동희가 가지신 많은 명분 중에 하나는 상쇄시킬 수 있었는데 장동희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진정어리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 그 심판 저쪽은 윤리위원회라네. 윤리위원회. 그쪽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있잖아요. 윤리위원회? 뭐 맞긴 한데 윤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왜 알겠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지? 윤리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치위원회 같아. 이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하고 이제 다음 발제가 전대 한동훈 제명이에요. 이제 네. 섞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맞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냥 섞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분에 휩싸일 텐데 네. 문제는 한동훈 쪽에 붙어 있는 세력이 너무 약하고 네. 한동훈이
자기가 깃발 들고 뭔가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배포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리밀려난 법정 싸움을 하면서 한동훈계는 점차 소멸해가는 단계로 갈 것 소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한 것처럼 법적 대응하는 거랑 신당 창당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안할 것 같아요.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죠. 딱 예, 봐도. 예. 힘이 없어. 그 법적 대응하다가 그냥 뭐 네. 지방선거 다 끝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태도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벌써요? 아,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저? 이제 약간 좀 중립적으로 가고 있죠. 음. 한동훈 전 대표와 예전에는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보면 약간 좀 애매한 세모 분위기로 좀 빠지는 게 아, 그래요? 보이고요. 예. 그 오늘 뭐 소장파 뭐 대안과 미래인가 그 의원들하고 뭐 막 기자회견하고 친한계 의원들 막 그 같이 네. 소통관에서 하던데 거기는 또 다른 세력입니다. 뭐냐면 네. 거기는 한동훈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때 당의 주도 세력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고 모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보호할 목적은 아니죠. 그런 대안 세력. 예.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 이름을 딱 대안. 그렇게 적어놨죠. 네. 대안과 미래. 우리가 대안이고 아, 우리가 미래다. 그렇구나. 이런 거지. 둘 다 나가. 아,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아웃, 장동혁 우리가 아웃. 대안이고 우리가 미래다. 네. 아니 그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만 네. 한동훈을 두둔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소장파라고 하는 뭐 권영진 의원이 막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그 봤더니 권영진 의원이 오세훈계라며요. 오세훈계. 그렇죠. 부시장 했다며 정무부 네. 시장. 권영진 의원은 좀 독특해요. 좀 DNA가 독특한데 네. 토호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대구잖아요. 네. 대구. 예. 대구긴 한데 토호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네. 보면 지역에서 막 성장했다기보다는 중앙 정치를. 중앙에서 네.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오세훈 시장 참 때 힘들었던 정무부 것이고. 시장을 했대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성장은 서울에서 다 했어요. 네. 서울에서 다 했고 그렇다고 엘리트로 분류되는 것도 좀 세모고 토호도 세모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계속 합리적인 성향을 좀 네.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영진 의원이 만약에 당을 수습하는 힘을 갖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수습되면서 정상화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당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계도 아니고 토호도 아닌 조금 독특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세훈은 어때요? 네? 오세훈은 대안과 미래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볼 때 오세훈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저 생각인데 아마 네. 공천도 받기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당내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징이 개인의 인기가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공천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김두겸 현 시장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경쟁하던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지지도가 제일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천 주니까 갑자기 그냥 후보가 딱 되면서 표가 다 몰려버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이라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서 국민의힘 표가 가는 거라서 네. 굳이 근데 그러면 오세훈이 국민의힘 중앙에 세력이 있느냐? 저볼 때는 안 보여요. 정말 정확히 알아요. 저희도 사실 서초갑도 지난번에 전성수 구청장 네. 그때 전혀 인기가 없고 인천에서 왔거든요. 네. 서초에 원래 뭐 10년 이상 활동을 했던 네. 그런 후보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도 있었는데 그냥 꽂았거든요. 근데 네네. 그 내용이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우리 명태균과 또 우리 그 당시에 윤석열의 그 공천 비리에 공천 압력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때 꽂아졌거든요. 그냥 전혀 상관없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 시각이 뭐냐면 이제 그 권영진 의원하고 네. 또 우리 서초에 있는 그 조은 의원 네, 있죠. 네. 조은 의원도 저 오세훈 그쪽에 할 때 서울에서 뭐 네, 역할을 맞습니다. 맡았었다며.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도 서울시 네.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 세 명이 이제 장동혁 비판을 나섰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 나경원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하고 나경원하고 뭐 그 지금 사무총장 하는 사람도 그 나경원이 보좌관 했던 사람이라며요. 그 의원이 사무총장이. 그래서 그 나경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내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오세훈 쪽에서 간파를 했다. 그래서 오세훈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나서서 장동혁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장동혁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제거하고 싶은 경쟁자 1번은 한동훈일 것이고 2번은 오세훈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본인 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토호 세력들은 중앙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아니 장동혁 용꿈을 꾼다는데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정치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나라 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 당연히 나가면 뭐 대권 되니까. 꿈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대권 꿈을 꾸는 사람은 소위 자기가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세력화에 성공한 사람은 장동혁, 오세훈, 뭐 나경원 뭐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번에 한동훈까지. 그러면 장동혁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다 제거하면 그다음에 이 토호를 기반으로 한 이쪽 세력의 지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대선 후보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대선 후보가 되길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쫓겨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대안과 그렇게 미래가 돼서 존재하는 네. 한동훈 쫓아내고 그다음 본인 쫓겨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완전 이제 국민의힘 그 개싸움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정당 해산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해산 깨끗하게 한번 하고 다시 재편 한번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가 네. 모범적으로 더 잘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말씀 네.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훈훈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시죠. 네. 오늘 저 한일 정상회담하고 돌아오셨는데 네.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드럼 연기 합주하면서 네. 또 멋있는 장면 연출하고 퍼포먼스. 네. 좋은 그리고 뭐 가고사 문제도 네.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 탄광 그 문제들도 이렇게 같이 DNA 검사하는 거로 합의해가지고 그런 것 성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실용주의적인 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 외교를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갔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셔틀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예, 과거에는 사실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세력에 빌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너무 자긍심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그 역할들을 요즘 우리 대통령님 그 해외 순방 가고 나면 얼마나 기대가 커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윤석열 해외 나가기면 이것도 뭔 사고 칠까 막 그 걱정 엄청 했잖아. 저는 좀 그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단한 원칙주의자면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네. 내공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데 반대로 기회주의자들은 힘에 빌붙으려는 습성을 본시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기회주의자적 습성이 정말 강했던 것 같다. 힘에 대한 맹종이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참 많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윤석열 그 내란 재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2월 19일 날이 네. 선고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상 좀 해보시죠. 선고를 어떻게 할지. 당연히 사용 당연히 선고해야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대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네. 해야죠. 그렇죠. 일단 1번 직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직위원의 특징이 굉장히 웃으면서 많이 받아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판결에는 좀 칼 같은 면이 있었다라는 과거 평가가 있고요. 저희 변호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해서 풀어줬어요. 그거는 이제 그 못 진짜 믿는 부분이에요. 왜 구속취소 풀어줬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풀어주세요 변호사님. 네, 그거에서 뭔가 네. 카르텔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뭔가 압력과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좀 발본색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그럼 그 징계권은 어떻게 됐어요? 직위원 판사. 위험하게 돼버렸죠. 룸사롱 네. 가서 네. 삼겹살 꺼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나? 뭐 그때? 확인된 것이 거기서 없다라는 진짜 취지로 확인되지 뭐 않는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거? 뭐 계속하세요 계속.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자리였어요. 네. 일단 직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판사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몰려 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사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오는 그런 이 정치적 국민적인 그런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2024년 그 현 시점에서 그 당시 현 시점에서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단죄. 그리고 내란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우리 지금 구형할 때의
특검의 이유이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형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김성우 의원님도. 저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논리 해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고 또 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죄질이 나쁘다. 왜 그럼요. 나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것도 아주 악의적으로 남용해서 폭력을 동반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정말 나쁜 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의 힘으로 막은 거지 스스로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포 과정에서 저는 살인 교사라고 생각되는데 경찰관들한테 총을 쏴서라도 날 지켜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쁩니까? 그리고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 안 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아주 악독하게 협조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 분열과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정말 나쁘죠. 그리고 이 내란 수괴죄라고 하는 것은 헌정 질서 문란의 목적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 행위 또 실질적인 실행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건데 이걸 다 충족을 합니다. 또 선례를 비춰보더라도 예전에 전두환 때 1심에서 사형, 구형, 사형 그렇죠. 선고가 나왔었고 물론 항소심에서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은 참 속상한 얘기인데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네. 또 함께 투쟁하셨던 정동연 선생님께 그때 사형, 구형, 사형 선고를 했었어요. 그때 증거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허위로 짜맞추기 한 공소사실만 가지고도 사형구형 사형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뭐냐 헌정질서 문란 목적이 있고 구체적 준비행위가 있으니까 사형구형 사형 선고다. 자 그러면 앞선 선례를 다 비춰본다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폈었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당시에 저기 한 게 아니라 성공했는데 차후에 재판을 통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요. 우리가 그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침탈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계엄 해제 권한이 있으니까 전두환도 국회는 침탈 안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국회까지 침탈해가지고 그거를 헬기 뜨고 뭐 저 군대 그 동원해갖고 한 거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네.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다뇨. 사람이 왜 안 죽었어요? 저는 죽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네. 그 죽어야지 윤석열은-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니죠. 윤석열은 그 전두환 이상으로 아주 그 재질도 나쁘고 반성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그냥 그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번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정동연 선생님께서 겪었을 고초를 자꾸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억울하게 이렇게 그때 그죠 억울한 세월을 만들었나 우리가 당연히 윤석열 사형구형 사형 선고가 나오도록 우리도 함께 뭐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전두환에 잘못했던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시면서 억울함을 그렇게 온몸으로 감내했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정동연 선생님 그때 같이 고초를 겪었던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증거도 확실하다. 증거는 뭐 네, 차고 고소령도 다 그렇고. 봤는데 뭐 네.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네.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윤석열 그 재판하고 한동훈 건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그 김한나 위원장께서 검찰 개혁도 하나 저 발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중수청 공수처법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관련된 걸 한번 한 15분 남았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한 발제 한번 해주시죠. 네, 원래 이렇게 발제를 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저도 지금 발제를 처음 알았어요. 말이 네. 발제지 그냥 지금처럼 막 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은 좀 공론을 좀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합의된 의사를 갖고 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원래 우리가 검수완박을 얘기했고 이번에 검찰 개혁의 포인트가 검찰에서의 수사권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뒤로 밀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수청에서는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이 생긴 거. 이거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고 어떤 이유에서 찬성을 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시점에 필요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한다가 아니라 국민적인 통합,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어제 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저도 같이 공동 주최했는데 네. 그 토론회가 이제 있었고 15일날 의총 때 이제 정책 의총 통해 가지고 이 내용 설명하고 이제 의원들 의견 구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원내에서도 이 논의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고 당 대표께서도 지금 뭐 그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자라고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28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그냥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법률가인 수사사법관하고 비법률가인 그 전문수사관 이렇게 네. 이원화시키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 이게 제2의 검찰청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네.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네네네. 그 두 번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의 문제. 요게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만 인정해도 요게 쟁점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 좀 그 의견 먼저 우리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김 의원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이 논의에 대해서 이 논의야말로 우리가 정말 좀 민주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공론의 장. 아까 네.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민주적인 서로 존중하는 네.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수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형사법, 형사소송법과 형법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 없이 그냥 수사를 한다. 그건 자칫하면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사법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같은 검찰청에서 일부는 공소청으로 가고 일부는 수사사법권으로 가면 그들 간에 공모가 있으면서 다시 망가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건 과도기적 현상으로 과도기적 리스크니까 과도기적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면밀히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예 소속 부서가 다르고 뽑는 체계도 달라지고 다 구별이 될 거니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점 뒀던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자입니다. 네. 그러면 공소청으로 기소를 보내고 중수청으로 수사를 보내는 것 분리가 된 거지요. 분리가 된 것이고 수사사법관은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고 이중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서 좀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2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따라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대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 국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번 개혁이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경찰 수사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것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확대하자면 경찰 수사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권력이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저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수사가 빠졌으니 또는 잘못됐으니 한 번 더 보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소청이 가져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경찰이나 또는 중수청에서 수사관이 부패했을 때 네. 그래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또는 억울한 사람 잡고 있거나 이걸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에 사건 기록이 다 공소청으로 오니까 공소청 검사들은 그걸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불법을 봤을 때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패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수사 정말 이거는 잘못하면 시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걸 막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를 봤을 때 이 수사관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고 이건 또 기왕 안에 상호 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 잘못하면 경찰이 네. 또 공소청이 잘못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서로가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수사사법권이 수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기적으로 이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되는 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보안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한나 우리 위원장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은 이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는 내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경찰을 견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검찰이 공소를 하면서 수사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이걸 분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전 오히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가 지금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정말 파괴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득력이 생겼어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것.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검찰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검수완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검찰이 독점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사실 영장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치 검찰이 되었던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은 힘을 빼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낯설음을 통해서 힘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수완박에 동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온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말 퀘스천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검찰과 저는 대형 로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죠. 검찰 구조, 대형 로펌 구조와 그리고 수사 전문가인 전문수사관 이 구조가 과거 검찰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 심한 카르텔이 생길 것이다. 그 정치 검찰도 그대로 위에 있고 그리고 오히려 돈을 갖고 있는 대형 로펌에 그런 의뢰인을 끼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인 수사사법관이 끼게 된다. 그 여지를 오히려 만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저는 제 주변에 이제 검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년 1년 만에 검찰 바꿀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이런 정말 자기의 생존을 걸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이런 여지를 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겨우 국민을 설득해서 검수완박을 얘기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고 검찰한테 숨쉴 구멍을 열면서 다시 이 카르텔이 정말 원래 기득권은 쉽게 놓지 않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여지를 좀 거기서 파고들어서 원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공소청에 또 수사권을 준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검찰만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과거의 그 노하우를 그럼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과거 그 노하우를 더 많이 오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김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부패 수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고발권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있어요. 더 많이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사는 경찰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보완책이 많은데 무조건 과거 검찰이 정치 수사나 좀 더 고난이도의 수사를 잘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그들의 노하우를 위해서 아니면 검찰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제도를 다시 만드는 거는 좀 지금 이 시점에 맞는가? 오히려 이 논란 때문에 더 개혁이 늦춰져서 이 개혁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식 FB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어도 법률과 비법률과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법률과 비법률과 네. 물론 5급 이상 되면 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작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 비판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공소청이 있는 데다가 중수청까지도 이제 검사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또 그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김상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그런 거는 일시적 현상, 가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랑 명칭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혼은 아니잖아요. 명칭이 다 공소- 없애고 싶은. 네. 공소청장을 쓰는 게 이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령을 한번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법령 곳곳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법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헌법에. 네, 헌법에 헌법에 아니라 다 개별 검찰총장이 법령에 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 그 법을 또 다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쪽 추진단에서 추진단장의 설명은 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서 한번 헌법 지금 헌법을 검색해 바꿔야 된다. 볼게요. 검찰총장 임명 국무회의 심의해야 되는데 네, 그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두고 네. 공소청장을 그냥 임명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뭐 헌법학자들의 그렇죠. 네, 의견이죠. 네. 그런데 왜 굳이 검찰총장을 쓰려고 하는 것도 또 일종의 검찰들이 자기네들 그냥 검찰이라는 그걸 계속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쓰고 있어요. 있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각국 같습니다. 참모총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걸 헌법학자들은 다수결이 네. 그 용어가 있다고 해서 네, 반드시 그걸 그렇죠. 유지할 필요는 네. 없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 용어 같은 것도 그래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뭐 보수 언론이나 그 국힘 쪽에 비판하는 시각에서 보면 봉욱 민정수석이 뒤에 배우 세력 아니냐. 검찰 출신이어서 뭐 그런 또 비판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지금 논의가 네. 정치인 중심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더 공정하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네. 느끼지 못하면 잘못하면 역풍 맞아요. 음. 그래서 기존 시스템보다 더 공정해졌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개혁이 진행돼야 되지 네. 그게 아니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우리 정치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전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공소청 검사들이 경우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들에 대해서 고발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수사 기록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사건 수사 기록을 네. 볼 기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공소청으로는 사건 기록이 다 모인다고요. 검사들이 볼 수밖에 없죠. 보다 보면 잘못된 걸 발견하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역 토착 비리 경찰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경찰관에 대해서 그 지역 경찰로 30년씩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지역에 힘 있는 자 또는 유지 또는 친분이 있는 자들이 사건을 왜곡하는 경우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들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다 보고 봤을 때에 문제되는 것을 찝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보안 수사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사실 수사 경찰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검사가 한 번 더 본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본다는 거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 왜곡시키고 싶다가도 어느 선까지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돼 버리니까. 근데 이걸 보는 게 사라져 버리면 이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제도화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이걸 네. 빠뜨려 버리면 그렇죠. 욕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빠뜨리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정부 안 모두 경찰에 대한 견제, 그 경찰이 투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네. 것이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그리고 또 경찰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것과 직결돼 있어서 그래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영장 신청 자체가 검찰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한 수사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암잠도 문제잖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도요. 요즘에는 위에서 야 까라면 까 이런다고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암잠도 뭐 굉장히- 0.3%밖에 안 되던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저는 사실 대해서 경찰 참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찰 진짜 좋아해요. 제 대표 네. 신경이에요. 네. 그냥 경찰 안에서도 이게 서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조직을 이렇게 뭐 이원화한다든지 경찰 안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그게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두면 어렵죠. 된다라고 그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수사관들의 독립성이 별로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인사 이동이나 승진 고과가 전부 다 지휘관의 역량에 지금 달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하죠. 한 지역에 1년에서 3년 이상 못 있게 돌립니다. 부패할까 봐. 근데 경찰은 그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가면 그냥 그 지역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유착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찰이
굉장히 순환보시기 빠른데요. 원래 검찰이 아니, 1년 아니. 이상 안 있어요. 아니, 그 두 분이 제가 뭔가 말하는 열띤 제가 토론하시네. 말하는 네. 순환보장은 경과는 주는데 네. 예를 들어 울산경찰청의 경찰관이다. 울산경찰청이 계속 있죠. 울산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으로 가지 않죠. 그 상급 경찰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울산경찰청에서 계속 있으면 울산 사람들 지역 경찰들은 굉장히 순환보시기 빠르죠. 자 이제 그런 거는 네. 이제 당내 토론회 할 때 두 분 네,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열띤 있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9시가 넘어버렸어요. 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거는 그 78년 동안 검찰들이 그 권한을 많이 남용해 가지고 그 권한 남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수사기소 분리하자는 그 취지 있으니까 그 취지를 살리면서 또 우리 김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요소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검찰청은 폐지되는 거다 이 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저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한 말씀씩 짧게 하시죠. 지금 오늘 처음 왔는데요. 땜빵으로 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 이런 거 참 재밌네요. 아니 본인이 댓글을 본인이 다셨네 보니까. 그래요. 인사해 소통하는 예, 와, 소통왕이시네. 소통하는 네. 아. 이거 다루셔야 돼. 제가 인사를 김한나 했는데 제가 저는 위원장도. 몰랐네요. 김한나 짱 이런 거 하나 담을까요? 예. 아니, 반갑다고 이렇게 네. 많이 댓글도 앞으로도 올렸어요. 좀 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김만나 위원장님도 이 새날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뛰는 거고 국민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의정 활동하시는 우리 두 의원님들도 돕고 저 또한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한나 짱. 짠.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34회 초선 박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칠 때는 우리가 초선하면 박사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자 34회 초선 박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박사.